10월 31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2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 시즌이 좀 와줘야 되는데 대체 언제 올까? 기대감과 좀 지연되는 거 아니야? 약간의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분석가 알렉스 클레이는 10월 업토버는 비트코인 중심이 없다. 그런데 11월 불 노벤버는 알트코인이 주인공이 될 것이다. 알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트들이 지금 꿈틀거리는 애들은 있는데 사실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거의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알트 시즌 측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11월 불뱀버의 주인공은 알트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알트들의 모습이 약간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요 저항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전환한 경우도 있고, 지금 주요 저항 돌파를 위해서 애쓰는 종목,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이더리움이죠. 솔라나도 180달러 뚫고 지금 리테스트 하고 있는 거라서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는 알트코인들이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고, 아직 제대로 움직임을 나온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분석가 머스타씨, 내 알트코인 전략은 이렇다. 축적 단계 이미 끝났고 조작 단계 끝났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다? 분배 단계다. 이제 사익 실현을 위해서 분배 단계만 올해 연말연시 잘 거치면서 요번 사이클 잘 대응하면 된다. 이미 중요한 시기는 지나갔지롱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 대해서 요즘에 참 말이 많아요. 긍정적인 전망도 많고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이더리움에 대한 메시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대장이다 보니까, 알트 1등이다 보니까 언제나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2700달러 돌파 테스트가 지속적으로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한 3000달러 부근에만 자리를 해줘도 이더리움 역시 이번 사이클 잘 올라타서 알트 대장으로서 알트 시즌의 포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이더리움은 유동성을 확보하고 다시 저항선까지 올라갔다. 앞으로 1주에서 2주 안에 저항선 돌파하고 11월에 3,000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11월에 대선 상황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엄청난 이슈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더리움은 사실 3,000달러 위에서 놀아줘야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요번에는 좀 그런 모습을, 그런 선명한 반등 동력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더리움 10데이 차트인데, 이더리움은 지금 되게 언더밸류드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됐다라는 거죠. 보면 항상 고점 찍고 저점 이렇게 와리가리 하다가도 잘 축적하고 폭등했던 비슷한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고, 이제 폭등할 타이밍이야. 타겟 지점은 10,000달러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10,000달러. 네, 10,000달러. 이더리움이 과연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10,000달러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기대되는 포인트 지점인데, 이더리움이 10,000달러 시대를 연다라면 다른 알트들은 어떤 가격 시세를 이번 사이클 고점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글래스노드의 수석 애널리스트 체크메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더리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구조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 UX 관련 심각한 문제가 있고 시장 점유율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레이어 2는 말 그대로 이더리움을 DA의 데이터 이용성에 대해서 사용하는 레이어 1으로 이 수익 경쟁이 바닥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이더리움도 레이어 2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사실 틀린 말은 없잖아요. 시장 점유율 감소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등장해 주는 것도 많은데, 그만큼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수정하고 개선하고 보완해 가면서 더 강력한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는 과정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과정의 일환이 아닐까, 뭐 그렇게도 좀 긍정적인 입장에서 바라보자면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양반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나는 이더리움이 다른 암호화폐에 비해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저평가된 게 아니라 재평가되고 있다라고 멘트를 상당히 세게 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더리움 고래들은 간단치가 않죠. 이더리움 가격이 폭락할 때 대규모 보유자들, 고래들은 거래가 늘리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뭐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건 아닐 수는 있지만, 이더리움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의미하는 신호로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강세장 사이클에서 비트코인만 일단 흐름을 좀 더 선명하게 더 잘 잡아주면서 전체 시장을 견인해 준다라면, 이제 이더리움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알트 시즌을 견인하는 그런 대장의 역할을 선명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 시장을 바라보고 대응한다라는 게 워낙 어렵고, 투자 시장에서 사실 쉬우면 다 부자잖아요. 다 부자가 될 건데,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차분하고 전략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이 쉽지 또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것도 이런 얘기들 또 들으면 새삼 한 번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분석가 버추얼 베이컨이 대체 알트 시즌은 언제 오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되게 괜찮은 분석을 제시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알트 시즌을 예측하는 가장 좋은 지표 가운데 하나는 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 흐름을 보여주는 순유동성 지표다. 이건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다른 거시경제 요인과 비교 분석해서 계산을 하는 거다. 순유동성을 전체 알트코인 시총과 겹쳐서 보면 알트 시즌에 매우 정확한 시그널을 제공을 한다. 유동성이 증가 추세를 보이면 알트 시가총액이 상승을 해서 알트 시즌을 나타낸다. 반대로 유동성이 감소하면 알트 시총은 하락한다. 이게 지금 차트에서 이 파란색 라인이 시장의 순유동성이고, 이 검은색 차트가, 이 캔들이 지금 알트 시총이거든요. 주간 차트예요. 그런데 보면 완벽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차트죠. 시장에 돈이 늘어나면 알트들의 돈이 들어오는 거고, 시장에 돈이 줄어들면 알트들에서 돈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어떤 상황을 되게 선명하게 상관관계로 보여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 쉽게 말하면 미국과 중국에서 돈을 시장에다 쏟아 부으면 알트 시즌 벌어지는 거고, 돈을 끌어다 와서 시장의 유동성을 감소시키면 비트코인 중심의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하면 알트코인들은 랠리를 펼쳤고, 유동성이 낮을 때는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였다. 2017년, 19년, 22년 세 번 모두 알트 시즌은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예측이 됐었다. 유동성을 추적하면 그래서 알트 시즌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그럴싸하지 않나요? 그럴싸하고 되게 선명하고 심플한 그런 내용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것은 11월과 12월 FOMC에서의 제롬 파월 의장의 언어 변화 상황이다. 연준이 통화 긴축을 끝내거나 자산 매각을 멈춘다라는 좀 더 분명한 시그널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알트 시즌을 예고하는 명확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사실 지금 금리 피보팅이 이미 단행이 됐는데, 11월과 12월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뉘앙스를 제시해주면서 유동성 확장 시기로 접어들었다라는 점과 관련해서 어떤 멘트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어떤 뉘앙스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알트 시즌의 강도가 이제 결정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월 5일은 미국 대선, 11월 7일은 연준 FOMC.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암호화폐의 긍정적인 가정을 생각을 해보면, 트럼프가 당선되고 제롬 파월 의장이
시장의 유동성 확장과 관련된 좀 더 선명한 메시지를 던져주면 11월에 알트 시즌 어마어마하게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뭐 다 반대 상황도 있죠. 해리스가 당선되거나 제롬 파월 의장이 뜨뜻미지근하게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여전히 데이터에 주목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조금 안 좋겠죠. 그래서 지금 되게 전체적으로는 시장 분위기가 좋지만 굉장히 큰 굵직한 이벤트 앞에 우리가 대기 중이다. 그래서 조금 더 치고 나갈 것 같다가 못 치고 나가는 게 그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한 어떤 눈치 보기 장세가 함께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상황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얘기를 또 해봐야 되는데, 아침에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만다 판토야를 비롯해 여러 리플 진영의 리플 지지자들이 이걸 공유를 하면서 법원이 드디어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소송의 빠른 종결을 의미할 수 있고 11월 4일에 가능성이 있다, 이 규제 명확성을 위한 모멘텀이 현실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뭐지 싶어서 봤는데 진짜 대체 해결책이라는 표현이 있고 데드라인이 11월 4일까지 뭘 해봐 라는 얘기잖아요. 법원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판사 이름을 봤더니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도 아니고, 뭐지 이거? 딱 봤더니 해밀턴 판사? 어디서 들어봤는데 하고 연방법원 어디? 봤더니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왜 그거 있었잖아요. 브래드 갈링하우스랑 크리스 라슨 상대로 일부 XRP 투자자들이 리플 경영진들을 상대로 XRP를 리플랩스가 증권으로 등록하지 않고 판매를 했다라면서 집단 소송 낸 거 있었잖아요. 그 이상한 소송. 그거를 의미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판부가 해밀턴 판사가 지금 11월 4일까지 좀 해결해봐, 합의 좀 해봐 라고 지금 멘트를 때린 게, 마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뭔가 명령을 내린 것처럼, 아니면 리플 항소법원에서 제2연방 항소법원에서 리플 항소심과 관련해서 판결을 뭔가 내린 것처럼 지금 잘못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고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하실 텐데, 역시나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그래서 돌아다니는 정보들을 조금 더 우리가 분별력 있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리플 소송은 일단 지금 법원에서 어떤 멘트를 하게 될지 좀 기다려봐야 하는 상황이고, 스케줄 자체가 전반적으로는 중요한 이슈가 대선 이후 상황으로 지금 내년 1월 15일 이렇게까지 지금 지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리플 소송 측에 조금 항소심 이렇게 펼쳐지고 짜증나는 상황에서 SEC도 대선 결과를 보고 본격적인 대응 시점을 마련하겠다라는 의사를 법원에다가 지금 전달을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켜보는 것 말고는 딱히 대안이 없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리플보다는 비트코인의 흐름, 그리고 전체 알트 시즌 양상, 이런 것들에 조금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도치코인인데, 도치코인 일간 차트인데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도치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지금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됐잖아요. 일론 머스크 연관 종목이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만약에 트럼프 당선으로 인해서 트럼프 내각에 들어가게 된다라면 또 약자가, 또 정부 효율성 위원회 약자가 또 도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치코인이 트럼프 당선의 어떤 직접적인 수혜 가능성 종목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 기대감에 최근 흐름이 엄청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0.17달러에서 0.2달러 부근이 굉장히 큰 저항 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더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추가 상승 여지가 있다, 0.22달러까지 나아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되면 0.2달러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반대 상황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이미 폭등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상하진 않다. 하지만
뭐 테마주가 그렇듯 테마주가 뭐 기술 패턴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짜 테마주스러운 모습을 이 도찌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시면서 도찌 홀더분들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체인링크인데 체인링크 차트가 예뻐가지고 가져와 봤어요. 체인링크 일간 차트인데 대칭 상하 패턴이 엄청 예쁘게, 와 진짜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지기도 빠지고 또 차트 흐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왔는데, 비트코인이 8개월 가까이 통합을 거치면서 알트들이 뭐 60%, 70% 지난 3월 고점 대비 빠진 종목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패턴을 보면 되게 예쁘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수십 번 짚어봤지만 이번 사이클에서 주목도가 되게 높은 종목 가운데 하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물 자산 토큰 그리고 디파이 이슈에 같이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스위프트와의 파트너십 결과물을 또 제공을 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고, 시세가 조금 아쉽지만 패턴 흐름 좋고, 무엇보다 RWA 이슈와 굉장히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 예전에 K33 리서치인가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게 기억이 나요. RWA 테마와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없는 프로젝트다. 그만큼 체인링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두주자다운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도 조금 체인링크 홀더분들, 특히 요때 요 시기에 매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언제 반등하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알트 시즌이 오면 가장 직접적으로 우선적으로 반응하는 준 메이저급 종목 가운데 대표 주자가 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면서 저도 체인링크 투자하고 있고 단단하게 지금 마음을 붙잡고 있는데, 저는 뭐 체인링크,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뭐 기대감 같은 걸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민코인들이 잘 가주는 것도 되게 반갑고 좋은 일인데, 너무 민코인들이 뭐 미쳐 날뛰면 사실 블록체인의 혁신 측면에서는 어떤 중요성이 좀 깎이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민코인들이 잘 가져서 시장 유동성 확보와 관련해서 또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의미 있는 블록체인 혁신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프로젝트들도 시세가 가치를 반영하는 그런 모습을 좀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한 번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으면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